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사 제24장 구한말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만화는 조르주 페르디낭 비고라는 프랑스 만화가가 구한말 시대 상황을 묘사한 풍자화입니다. 조선이라는 물고기를 낚으려고 주변국들이 낚시 경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옆에 보시는 그림은 고종의 사진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세도 정치와 흥선대원군의 개혁, 그리고 쇄국 정책에 대해서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1번, 정조사후인 19세기에 시작된 조선의 정치 형태인 무엇은 순조, 헌종, 철종의 3대 60년에 걸쳐 안동 김수와 풍양 조씨 세도 가문의 권력 농단이 이루어진 시기를 말한다. 이것은 세도 정치죠. 2번, 다음 중에서 흥선대원군의 주요 업적이 아닌 것은 삼정의 문란이죠. 삼정의 문란은 세도 정치의 가장 큰 폐단 중의 하나죠. 3번, 흥선대원군은 열강들의 문호개방 압력을 거부하고 국제적 고립을 추구하는 무엇을 취하고 쇄국 정책이죠. 전국에 무엇을 세워 이를 천명했다. 척하위입니다. 오늘 배울 한국사 교과 내용은 제24장 구한말의 역사이며 주요 인물은 고종영감입니다. 한국사 연파를 보면 조선 후기 구한말에 대한 역사입니다. 구한말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열강들의 각 축전은 마치 조선을 차지하기 위한 주변국들의 토너먼트 경기와 같습니다. 1894년 동학혁명이 일어남으로써 촉발된 청나라와 일본 간의 청일전쟁이 벌어졌고 그 결과로서 일본이 승리하게 됩니다. 영국은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과 동맹을 맺게 되는데 이것이 영일동맹입니다. 영국의 지원을 받은 일본과 러시아 간의 러일 전쟁이 1904년에 발발합니다. 이 만화에서 보는 것처럼 러일 전쟁은 일본이라는 꼬마와 러시아라는 거인이 싸우는 마치 일방적인 게임으로 예측됐지만 그 결과는 의외로 일본이 승리하고 맙니다. 이 토너먼트의 최종적인 승자가 된 일본이 마침내 조선을 합병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1910년에 일어난 경술국치입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조르드 페르디낭 비고의 풍자화처럼 주변국인 일본, 러시아, 청나라가 호시탐탐 조선이라는 물고기를 낚으려고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무한말에 일어났던 주변 열강들의 각축전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바보 같은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세도 정치와 대원군의 쇄국 정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구한말의 시기는 굉장히 복잡한 사건들로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1편과 2편으로 나눠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1편은 강화도 조약부터 동학혁명과 갑오개까지를 다루고 2편에 가서는 경술국치까지의 역사를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제1편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흥선대원군의 쇄국 정책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일본에서는 메이지 유신을 통한 개항과 근대화가 이루어집니다. 1854년에 미국의 페리 제독이 정기 함선을 이끌고 무력으로 일본의 개항을 요구합니다. 이때 일본에서는 에도 막부가 정권을 잡고 있었는데 이 에도 막부와 미국 간의 불평등 조약이 체결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일본이 200년간 유지했던 쇄국의 문을 열게 된 계기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미일 수호 통상조약이며 이것은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즉 미국인에 대한 취해법권과 수입품에 대한 협정 세율 등등 모든 것이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체결된 조약입니다. 이것을 계기로 다른 서방의 열강들, 즉 네덜란드, 러시아, 영국, 프랑스와도 통상조약을 체결합니다. 이와 같이 외국 세력에 무기력하게 개항을 허락한 에도 막부는 권위를 상실하고 몰락하고 맙니다. 이렇게 몰락한 에도 막부가 1867년에 그 통치권을 메이지 천황에게 반납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대정봉환이라고 부릅니다. 이 그림이 바로 메이지 천황의 그림입니다. 이렇게 통치권을 반납받은 메이지 천황은 메이지 유신의 계획을 실시합니다. 이 계획은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산업에 걸쳐 다방면에 걸쳐서 근대화를 실시한 개혁입니다. 봉건제 폐지라든가 신분제 폐지, 우편 철도 은행을 실시한다든가 국민 의무교육을 실시한다든가 군사제도로서 징병제를 실시하는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메이지 유신의 계획으로 일본은 근대적 통일국가를 형성합니다. 이것은 바로 정치적으로는 입헌 군주제요,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를 성립한 것이며 사회문화적으로는 근대화를 추진한 것이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일본이 천황제적 절대주의를 앞서서 제국주의를 채택하고 대륙을 침략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렇게 메이지 유신을 이룬 일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조선에 통지하고 그동안 단절되어 있던 외교 관계를 복구하자는 외교 문서를 조선에 보냅니다. 이때 정권을 잡고 있던 흥선대원군은 이를 거부하고 돌려보냅니다. 따라서 일본은 붕괴하게 되고 정한론이 대두됩니다. 조선은 황국에 치욕을 주었다. 실로 불구대천의 적이다. 조선을 토벌하지 않는다면 황국의 위험이 서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붕괴했습니다. 이 그림은 일본 고위 관료들이 모여서 조선 정벌을 논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와 같이 조선이 쇄국 정책을 실시하는 동안 일본은 반대로 개항과 근대화를 이룸으로써 그 국력차가 급격하게 벌어지게 됩니다. 마침내 일본은 조선의 개항을 강요하게 되고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것을 계기로 타이에서 조선이 개국을 이루게 됩니다. 1875년에 일본 군함 운여호가 청량을 구실로 불법으로 강화도에 들어와 조선 수비대와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로 조선군 35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당하게 됩니다. 이것을 구실로 일본은 군함 5척을 강화도로 보내서 조선의 개항을 강요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는데 이때는 흥선대원군이 권좌에서 물러나고 고종이 통치하고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개국에 대한 세계적인 대세와 고종의 개항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로 인하여 이 조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이것은 조선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긍정적인 면으로 볼 때는 조선의 개국 근대화의 시점이 바로 강화도 조약 체결이었지만 부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이것이 바로 조선 망국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일본 제국주의적 야욕을 본격적으로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강화도 제약을 통해서 조선이 마침내 개항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모군란이라는 변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명성황후 민씨는 개화정책을 추진하면서 일본의 후원으로 신식 군대인 벨기군을 양성했습니다. 이 그림이 신식 군대 벨기군의 사진입니다. 하지만 이 벨기군은 사실상 민씨의 사병이었으며 일본인 교관을 두었고 군인들은 양반집 자제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 벨기군이 만들어지면서 기존의 5군령 체제를 2군령 체제로 줄이면서 대량 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해고된 90군인의 13개월 연체된 봉급으로 개와 모래가 섞인 쌀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만화에서 보는 것처럼 13개월 만에 연체된 봉급을 받았는데 그 안에는 개와 모래가 잔뜩 섞인 쌀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90군대의 불만이 폭발하게 되고 1882년에 마침내 폭동을 일으킵니다. 폭동을 일으킨 90군대는 일본 공사관과 민씨 일족의 집에 불을 지르고 왕비 민씨를 살해하려고 합니다. 이 이모군란의 주동 세력인 90군대는 왕비 민씨와 대립관계에 있는 흥선대원군을 복귀시킵니다. 이것은 척하파의 쿠데타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때 가까스로 탈출해서 목숨을 구한 왕비 민씨는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에 따라서 청나라가 개입하게 되고 흥선대원군을 납치해서 청나라로 데려갑니다. 이것을 계기로 청나라의 전면적인 내정 간섭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적으로 발생한 폭동으로 인해서 왕비 민씨는 스스로 이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자 외세에 의존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청나라의 조선에 대한 내정 간섭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 망국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모군란 때 일본이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이를 보상해주기 위해서 조선과 일본 사이에 불평등 조약이 체결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물포 조약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조선 측은 일본에 손해배상을 하게 되고 일본 공사 간에 일본 경비병이 주둔하게 됩니다. 게다가 조선의 공식 사과를 위해서 수신사를 파견하게 되는데 이때 박영효, 서광범, 김옥균 등이 수신사에 포함됩니다. 박영효가 일본으로 가는 선상에서 태극기를 처음으로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태극기의 최초의 모양입니다. 이 박영효, 서광범, 김옥균 등은 신일 성향의 급진 개화파가 됩니다. 이들은 일본의 힘을 빌려 개화와 정치 개혁을 시도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갑신정변입니다. 이모군란 이후에 갑신정변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당시 조선에는 온건개화파 즉 수구 4대당이 있었는데 이것은 민시정권과 결탁하여 청을 본받아 점진적인 개혁을 추구하고자 하는 세력들이었습니다. 여기에는 김홍집, 김윤식, 어윤중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급진개화파 즉 개화당이 있었는데 이들은 청나라의 간섭을 물리쳐 자주 독립을 확립하고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본받아 급진적인 계획을 추진하자라고 주장하는 세력들이었습니다. 여기에는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홍영식, 서광범 등의 소장파 관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급진개화파가 갑신정변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것은 우정국 낙성식을 이용해서 급진개화파가 수구 4대당 요인들을 살해하고 개화당 정부를 수립한 뒤에 14개조의 계획 요강을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이 그림은 우정국인데 우정국이라는 것은 요즘의 우체국과 같은 것이었는데 이것의 낙성식 때 갑신정변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때 민시정권은 또다시 청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정군이 개입해서 갑신정변은 3일 천하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갑신정변의 주역이었던 김옥균 등은 일본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모군란에 이어서 또다시 갑신정변에 민시정권은 청나라의 도움을 요구하고 외세의 세력이 계속해서 개입함으로써 조선은 점차 망국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갑신정변의 역사적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면 중국에 대한 전통적인 사대 관계를 청산하려 하였고 전제군주제를 입헌군주제로 바꾸려는 정치개혁을 최초로 시도하였습니다. 사회면에서는 문부를 폐지하고 인민평등권을 확립하여 봉건적 신분제도를 타파하려 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근대국가 수립을 목표로 하는 최초의 정치개혁 운동이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나라 근대화 운동의 선구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근대 국가 수립을 위한 정치개혁을 또다시 외세의 세력인 일본의 힘을 빌려서 하려는 데서 그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 갑신정변의 실패로 말미암아 청나라 리홍장과 일본 이토 히로부미 간의 조약이 맺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텐진 조약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동북아시아 세력 균형을 위해서 맺은 조약이었으며 청과 일본은 조선 반도에서 즉시 철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조선에 변란이 발생해서 각국이 조선에 출병할 경우에 서로 통지하게 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후일 청일전쟁의 도화선이 됩니다. 즉 말하자면 청나라 일본이 조선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세력 균형을 위해서 맺은 조약이 텐진 조약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894년에 동학혁명이 발발합니다. 조선 후기에 외국의 간섭과 정치적인 문란, 사회 불안이 계속되고 기존의 종교로는 민중의 신앙적인 안식처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1860년에 최재우가 창건한 신흥 종교가 바로 동학입니다. 동학이라는 이름은 로마 가톨릭 교회를 부르는 서학에 대립되는 민족 고유의 신앙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동학의 기본 정신은 인내천이었는데 이것은 사람이 곧 하늘이므로 모든 사람은 멸시와 차별을 받으면 아니 된다라는 인권과 평등 사상을 강조하는 신흥 종교였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동학의 사상은 조선 왕조에 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최재우를 혹세무민의 죄로 처형을 하게 됩니다. 이 혹세무민이라는 것은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속인다라는 의미죠. 최재우가 처형되고 난 이후에 최시영이 이대교주가 되며 계속해서
손병희가 3대 교주가 됩니다. 이때 손병희는 동학을 천도교로 개편합니다. 이 손병희가 1919년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명으로 3.1 운동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동학혁명이 일어나게 된 계기는 고부군수 조뱅갑의 횡포가 도화선이 되어서 동학교도와 농민들이 무장 봉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전봉준을 총대장으로 한 농민군이 전주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동학혁명의 사태가 급격히 확산되자 고종과 민씨 세력은 또다시 청나라의 원병을 청했습니다. 그 당시 조선 왕조는 허약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동학혁명을 진정시킬 힘이 없었고 결국은 또다시 외세의 힘에 의존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텐진 조약에 따라서 청나라가 조선에 파견되면 자동적으로 일본도 군대를 파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동학혁명이라는 국내적인 사태가 고종과 민씨 세력이 외세를 끌어들임으로써 농민군은 관군과 화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전주화약입니다. 이와 같이 동학혁명이 진정됐지만 일본군은 철수하지 않고 오히려 경복궁에 침입해서 친일 내각을 수립하고 가보개혁을 실시합니다. 동학혁명은 이와 같이 미완성으로 끝이 났지만 그 의의를 살펴보면 억압과 수탈에 억눌려 온 민중이 낡은 지배체제를 개혁하려 한 반봉건적 운동이었고 일본의 침략을 물리치려 한 반침략 운동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농민군이 제시한 개혁안은 이후의 가보개혁에 반영이 됩니다. 이 농민군은 후일 반일 어병 운동의 중심 세력이 되었습니다. 이 그림은 동학혁명을 주도한 녹두장군 전봉준을 압송해가는 사진입니다. 전봉준은 녹두장군으로 불렸는데 이것은 녹두처럼 키가 작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녹두장군 전봉준이 압송돼가는 것을 보고 백성들은 슬픈 노래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새야 새야 밤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사라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동학혁명으로 조선에 들어온 일본 군대는 경복궁을 점령하고 김홍집을 총리 대신으로 하는 친일 내각을 수립하여 조선의 내정개혁을 강요했습니다. 이것은 1894년에서 95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시행된 조선의 근대적 제도개혁이었습니다. 개혁의 주요 내용은 정부 조직 개편, 사법권 독립, 재판소 설치, 과거제 폐지 등이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신분 제도를 철폐했습니다. 제3차 가보개혁을 을미개혁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태양력을 사용하게 되고 종두법을 실시했으며 단발령을 실시했습니다. 단발령에 의해서 백성들은 상투를 잘라야 했습니다. 이 가보개혁은 일본에 의존한 친일 세력을 중심으로 계획이 추진됐기 때문에 국민들의 폭넓은 지지를 얻지 못하고 러시아의 삼국 간섭과 아간 파천 이후로 총리 대신 김홍집이 살해되면서 개혁은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단발령에 반발한 백성들의 대규모 항일 어병 운동으로 번졌습니다. 오늘은 구한말의 역사 그 제1편으로 강화도 조약부터 가보개혁까지를 공부했습니다. 다음 주에 공부할 내용은 계속해서 구한말의 역사 제2편 청일전쟁부터 경술국치까지의 역사를 공부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